제22장 캐리 씨에게는 윌킨슨이라는 베를린에 사는 오랜 친지 한 사람이 있었다. 목사의 딸로서 그녀의 아버지는 링컨시어에 있는 어떤 마을 목사였다. 캐리 씨는 거기서 부목사의 마지막 임기를 지냈던 것이다. 아버지가 죽은 뒤로 그녀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다니면서 가정교사 노릇을 했다. 캐리 부인과는 쭉 편지를 주고받았고 두세 번 이곳 블랙스테이블에 와서 휴가를 보낸 일도 있었다. 그녀는 그때마다 드물게 오는 이 집 손님들의 관례에 따라 조금이나마 식비를 치렀다. 필립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들어주는 편이 덜 시끄러우리라 생각한 캐리 부인은 윌킨스 양에게 편지를 보내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그 답장에 독일을 배우는 데는 하이델베르크가 제일 좋고 또 머물 곳으로 마침 에를린 선생 부인 집이 있다. 일주일에 30마르크면 하숙비는 충분할 것이며 그 집 주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잘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했다. 5월 어느 날 아침 필립은 하이델베르크에 나타났다. 다다랐다. 벌써 갔네요. 짐을 손수레에 싣고 역군의 짐꾼을 따라 정거장을 나섰다. 하늘은 노푸르고 거리 양옆의 가로수는 무성했다. 대기 속에서도 청신한 그 무엇이 느껴졌다. 드디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낯선 외국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왔다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으나 한편 한없이 즐거운 흥분도 느꼈다. 우리는 그 중학생이거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은 것은 역시 서글픈 일이었다. 짐꾼이 어떤 커다란 집 문 앞에 그를 남기고 가버렸을 때는 더욱 마음이 구슬퍼졌다. 너절한 옷차림의 젊은이가 그를 응접실로 안내해 주었다. 녹색 벨벳으로 덮인 가구가 가득 차 있었으며 방 한가운데는 둥근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주름 잡힌 종이로 단단히 묶은 꽃다발이 화병에 꽂혀 있고 방 주위에는 가죽으로 싼 책들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풍기는 듯 했다. 이윽고 음식 냄새를 풍기며 여주인인 선생 부인이 들어왔다. 머리를 모양 있게 빗어 올리고 붉은 얼굴에 키가 자그마한 다부지게 생긴 여자였다. 구슬처럼 반짝이는 작은 눈에 몸가짐이 애교 있었다. 그녀는 필립의 두 손을 잡고 윌킨슨 양의 소식을 물었다. 두어 번 이곳에서 몇 주일인가 머무른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독일에 와서 들은 영어를 섞어 말했으나 필립은 자기가 윌킨슨 양을 모른다는 것을 그녀에게 이해시킬 수가 없었다. 마침 그때 그녀의 두 딸이 나타났다. 그다지 젊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마 둘 다 25이 넘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언니 테클라는 어머니를 닮아 키가 작고 또 마찬가지로 침착하지 못한 태도였으나 얼굴은 매우 예뻤으며 머리털은 검고 길었다. 동생인 안나는 미인은 아니었으나 키가 크고 퍽 애교스러운 얼굴이어서 필립은 당장에 이 동생에게 호감이 갔다. 얼마 동안 첫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 여주인은 그가 있을 방으로 안내해주고 가버렸다. 필립의 방은 유원지의 숲이 내려다 보이는 조그만 탑 안에 있었다. 침대는 벽이 우묵 들어간 곳에 놓여 있어 책상에라도 앉아 있으면 조금도 침실처럼 보이지 않았다. 짐을 풀고 책을 꺼냈다. 마침내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된 인간이 된 것이다. 1시에 벨이 울려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자 여주인의 이른바 손님들이 모두 응접실에 모여들었다. 필립은 먼저 주인에게 소개되었다. 그는 키가 호리호리한 중년으로 조금 큰 금발머리는 잿빛이 되어가는 중이며 착해 보이는 푸른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매우 정확한 영어로 필립과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의 영어는 회화에서 배운 것이라기보다 영국 고전 연구에서 익힌 옛날식 영어였다. 필립은 셰익스피어 희곡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들을 일상 대화에서 들으니 어쩐지 기이한 느낌이었다. 에를린 부인은 자기 집을 가정이라 부르면서 하숙이 아니라고 애써 설명했으나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형이 상학자라도 모셔다가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응접실에 있던 길고 어두운 방에 있는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필립은 몹시 수줍어하면서도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16명이란 걸 알 수 있었다. 부인은 한쪽 끝에 앉아 요리를 나누었다. 처음 필립에게 문을 열어주던 그 촌뜨기 젊은이가 식사를 날랐는데 여간 시끄럽게 접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꽤 재빨리 손을 놀렸으나 그래도 먼저 음식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 사람들이 아직 몫을 받기도 전에 다 먹어 치워버리는 형편이었다. 부인은 독일어만 써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부끄럼쟁이 필립으로서는 말을 하고 싶어도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제부터 이 하숙집에서 함께 생활해 나갈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여주인 옆에는 나이가 지긋한 부인들이 서너 앉아 있었으나 필립은 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 밖에 소녀가 둘 있었는데 둘 다 금발이고 그중 한 소녀는 퍽 예쁘게 보였다. 필립은 그녀들이 프로일라인, 이게 헤드웍과 글이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네. 설명을 해놨는데 헤드웍과 프로일라인 체칠리에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체칠리에는 머리를 뒤로 기다랗게 따 내리고 있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무엇인가 이야기하다가 웃음을 참느라고 애썼다. 가끔 필립 쪽을 슬쩍슬쩍 쳐다보다가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무엇라고 하면 둘 다 같이 킥킥거렸다. 놀림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들 가까이에 누르스름한 얼굴에 너그러운 웃음을 짓고 있는 중국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대학에서 서구사회 실정을 연구한다고 했다. 그는 아주 특징 있는 빠른 말투로 게다가 기묘한 악센트로 말했으므로 소녀들은 서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듯 그때마다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 그도 함께 재미있다는 듯이 덩달아 웃었는데 그럴 때면 그렇잖아도 편도 같은 눈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미국인도 두셋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누른빛에 가까운 거친 살까치였다. 신학생의 모양인데 서툰 독일어 사이사이로 뉴 잉글랜드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필립은 가벼운 경계심을 안고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미국인은 모두가 극성스러운 야만인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난 뒤 응접실의 딱딱한 녹색 벨벳 의자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나가 모두와 같이 산책 나가지 않겠느냐고 필립에게 물었다. 필립은 이에 응했다. 일행은 한 무리를 이루었다. 주인의 두 딸과 그 밖에 다른 소녀가 둘, 미국인 학생이 하나, 그리고 필립이었다. 그는 안나와 헤드윅과 나란히 서서 걸었다. 가슴이 약간 두근거렸다. 이제까지 여자친구는 없었던 것이다. 블랙스테이블에는 농부의 딸이나 장사꾼의 딸밖에 없었다. 이름과 얼굴을 모두 알고 있었으나 워낙 수줍은 데다가 혹 병신이라고 놀려대지는 않을까 혼자 짐작하곤 큰아버지 부부가 자기들과 농부들 사이에 뚜렷이 금을 긋고 차별하던 신분상의 차이를 그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을 의사집에는 딸이 둘 있었는데 모두가 필립보다 나이가 훨씬 위였고 그가 아직 어렸을 때 연달아 부목사들에게 시집을 갔다. 왕립학교에는 얌전하다기보다는 차라리 뻔뻔스러운 계집애가 두셋 있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남학생도 있었다. 아마도 남학생들의 상상이겠지만 그녀들의 연애 사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필립은 늘 도도한 채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으나 솔직히 말하면 그녀들이 두려웠다. 상상이나 책의 영향으로 그는 어떤 바이런적인 태도를 동경해 왔는데 그 까닭에서인지 그의 마음은 병적인 자의식과 또 한편으로 여자에게는 기사도를 발휘해야 한다는 신념 사이에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쾌하고 재미있게 해나갈 참이었다. 그렇게 되니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아 이야기거리 하나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주인의 딸 안나는 어떤 의무감에서 자주 그에게 이야기를 걸었으나 그녀의 언니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안나는 때때로 그 반짝이는 눈동자로 필립을 바라보다가 또 갑자기 키들키들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건 아주 우습게 보는 모양이군. 그들은 언덕 중턱의 소나무 숲 사이를 거닐었다. 소나무에서 풍기는 싱그러운 솔레음이 필립을 즐겁게 했다. 따뜻하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였다. 햇빛을 담뿍 받은 라인강 유역이 눈앞에 펼쳐졌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드넓은 기름진 들판이었는데 멀리 여기저기 촌락이 몇 개 보였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은빛 강물이 마치 띠처럼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필립이 알고 있는 켄트주의 시골에서는 장대한 자연이라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아 단지 바다만이 넓은 수평선을 보여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웅대한 조망은 무엇라 말할 수 없는 독특한 스릴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갑자기 의기양양한 마음이 되었다. 스스로 깨닫지는 못했으나 필립이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아무런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진정한 미적 감각을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른 사람은 모두 가버리고 나머지 세 사람만이 벤치에 앉았다. 소녀들은 무엇인지 빠른 독일말로 쉴 새 없이 제잘거렸으나 필립은 그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마음껏 눈앞의 경치를 즐겼다. 아, 나는 행복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23. 필립은 가끔 캔터베리의 킹즈스쿨을 생각했다. 지금쯤 무엇들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는 자기가 아직도 거기 있는 꿈을 꾸기도 했다. 잠이 깨면 변함없이 탑 속의 이 작은 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안심하는 일조차 있었다. 침대에 누운 채 푸른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 그는 현재의 자유에 완전히 도취되었다.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났다. 명령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런 거짓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에를린 선생은 라틴어와 독일어를 가르치고 프랑스는 매일 프랑스 사람이 와서 가르쳤다. 그리고 선생 부인이 현재 대학에서 언어학 학위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어느 영국 사람을 소개해 주어 수학을 배웠다. 위턴이라는 사나이로 필립은 아침마다 그에게 가기로 했다. 그는 어떤 초라한 집의 다락방에서 살았는데 방은 더럽고 난잡한 데다가 여러 냄새가 한데 섞인 악취가 물씬 풍겼다. 10시에 가도 대개는 잠자리에 들어있었다. 깨우면 벌떡 일어나 너저분한 옷을 걸쳐 입고 펠트 슬리퍼를 신고는 필립을 가르치면서 간단히 아침을 먹는 시기였다. 짙은 수염과 길고 텁수룩한 머리의 키 작은 사나이로 맥주를 지나치게 마신 탓인지 뚱뚱하게 살이 쪘다. 독일에 온 지 이제 5년이라는데 아예 독일적이었다. 캠브리지 출신인데도 그는 학교 이야기를 할 때면 몹시 경멸하는 투였고 하이델베르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당연히 영국에 돌아가 교직 생활을 해야겠지만 그를 생각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고도 했다. 그는 행복한 자유와 즐거운 교우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독일 대학 생활을 극구 찬양했다. 또 부르셴 샤프트 대학생 조합이랍니다. 부르셴 샤프트 회원이었는데 필립에게 꼭 한번 학생 클럽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다. 필립의 개인 교수도 요컨대 저녁 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빵과 치즈만으로 때우느냐 하는 갈림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처지를 밝혔다. 때때로 밤에 과음이라도 한 다음날 아침에는 두통이 심해 커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형편으로 수업도 하기가 힘든 것 같았다. 그럴 때를 위해 그는 언제나 침대 밑에 맥주를 4-4병 놓아두고 있었다. 그 맥주 한 병과 파이프 담배가 그의 삶의 시름을 겨우 잊게 하는 모양이었다. 술 살 돈은 있는가 봐. 거품이 끓어올라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는 천천히 맥주를 따르면서 해장술이야 이건 하고 언제나 둘러댔다. 그의 화제는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대한 일, 대립하여 싸움판을 벌이는 학생회, 결투, 나중에는 교수들의 인물평에까지 이르렀다. 필립은 그에게서 수학보다는 오히려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때때로 그는 고쳐 앉으며 크게 웃은 다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이거 아무것도 안 했군 그래? 필립은 대답했다.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요. 참으로 새로운 유쾌한 경험이었다. 그는 끝까지 이해 못했던 삼각함수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한 듯이 생각되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문득 엿본 인생의 창문과도 같아 그는 격렬하게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바라보았던 것이다. 아니야, 이건 부정한 돈이야. 넣어둬. 윗워턴이 말한다. 하지만 저녁은 어떻게 하시고요? 선생의 재정 상태가 어떤가를 너무나 잘 아는 필립은 웃으며 묻는다. 언젠가 하루 2실링의 사례금을 간단하게 매달 지급하지 말고 매주 치러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 그였기 때문이다. 뭐 전혀 걱정할 것 없어. 맥주 한 병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편이 머리가 훨씬 깨끗해서 좋단 말이야. 그 말이 채 떨어지기가 무섭게 침대, 관로 속에 세탁하지 않은 시트는 잿빛으로 변한 지 오래였다. 무섭게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또 한 병을 꺼내왔다. 아직 어려서 인생의 재미를 알 수 없는 필립이 같이 술 마시기를 사양하면 그는 자기 혼자 술을 따라 마셨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스승이나 제자나 수학 같은 것은 염두에도 없이 만사태평이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고작해야 1년쯤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옥스퍼드를 가라고들 해요. 워터는 경멸이나 하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이 세상에나 학문의 본고장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필립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었다. 무엇하러 그런 곳을 가나?
자네가 뽐내봤자 아직은 햇병아리 학생에 불과하다 말이야. 자네는 왜 이 학교에 입학하질 않나? 1년 가지고는 안 돼. 5년은 있어야 해. 알겠나? 인생에는 두 가지 좋은 것이 있어.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가 그것이지. 프랑스에서는 행복의 자유가 있지. 무슨 짓을 해도 간섭할 사람은 없어. 그러나 멋대로의 사상만은 허락되지 않아. 독일에서는 행동의 자유는 없어. 그러나 무엇을 생각해도 자유야. 이 두 가지는 다 좋은 것이지. 나 같으면 사상의 자유를 택하겠어. 그러나 영국이란 나라에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없어. 그저 인습인가 무언가로 멍이 들어버렸단 말이야.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대로 행동할 수도 없어. 왜냐?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이지. 미국은 더 나쁠 거야. 그는 조심히 의자 등에 기댔다. 의자 다리가 망그러진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심했음에도 그가 갑자기 꽈당 하고 마룻바닥에 나둥그러지는 바람에 딱하게도 모처럼의 웅변은 멈춰지고 말았다. 올해는 꼭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는데 이럭저럭 끼니라도 이어나갈 수 있다면. 글쎄 1년쯤 더 있어 볼까? 그 뒤엔 도리 없이 돌아가야지. 이것들을 남기고 말이야. 그는 혀를 내두르며 너저분한 방골이며 어질러진 채 내버려둔 침대,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친 옷가지, 벽가에 널려진 빈 맥주병, 사방에 흩어진 헌 책들을 가리켰다. 시골 대학에 가서 어느 학 강좌라도 맡아야지. 테니스도 하고 티파티에도 나가고. 그러다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단정한 옷에 깨끗한 옷깃을 달고 머리를 잘 빗은 필립의 얼굴을 야릇한 얼굴로 바라보면서 내뱉듯이 말했다. 하하, 나도 세수를 해야지. 마치 자기의 단정한 매무새가 비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필립은 낯이 붉어졌다. 그는 확실히 요새 들어 몸 맵시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다. 독일로 올 때만 하더라도 일부러 멋진 넥타이만 골라 가져왔을 정도였으니까. 여름이 마치 정복자처럼 군림해왔다. 날씨는 날마다 쾌청했다. 하늘은 끝없이 푸르렀고 마치 박차처럼 신경을 건드렸다. 산책길의 가로수는 일제히 강렬한 푸름을 띠고 집들은 태양빛을 받아 눈이 아플 정도로 하얗게 반사했다. 가끔 워턴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필립은 산책길의 나무 그늘에 놓인 벤치에 걸터앉아 더위를 피하면서 나무 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땅 위에 그려놓은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도 햇빛 못지않게 밝았고 사뭇 즐거웠다. 공부 시간을 틈낸 이 한가로운 몇 분간의 휴식,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 때로는 옛 도시의 거리를 거닐기도 했다. 붉은 뺨에 상처 자국이 있고 화려한 빛깔의 모자를 쓰고 가슴을 내밀고 걸어가는 학생회의 대학생들을 그는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오후에는 하숙집 딸들과 언덕을 거닐기도 하고 때로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 나무 그늘의 맥주집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다. 밤은 밤대로 거리의 공원을 돌아다니며 악단의 연주를 듣기도 했다. 얼마 안 가서 필립은 이 가정의 여러 사정을 알게 되었다. 언니인 테클라는 역시 이 집에서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 하숙했던 어느 영국인과 약혼했고 올해 말에는 정식 결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청년에게서 편지가 와 슬라우에 사는 고무상인인 그의 아버지가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했다. 테클라는 가끔 잘 울었다. 이따금 모녀 두 사람이 입술을 한 일자로 다물고 토끼 눈을 뜨고서 이 미적지근한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테클라는 수채화를 곧잘 그렸다. 간혹 필립과 함께 또는 다른 처녀 하나를 더 데리고 야외로 나가 사생을 했다. 아름다운 헤드윅에게도 연애 이야기가 있었다. 그녀는 베를린 어느 상인의 딸이었는데 훌륭한 경기병, 무엇하면 폰이라는 경청을 불러도 좋을 만한 이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불러만한 가문의 청년과 연애하게 되었다. 한데 그 청년의 부모 또한 신분관계로 결혼을 반대하여 그것을 잊게 하려고 아버지가 그녀를 하이델베르그에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로서는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없어 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남자도 어떻게든 아버지 마음을 돌려보려고 가진 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운 한숨을 내쉬며 발그레 물든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멋있는 중이의 사진까지 보여주었다. 필립은 하숙집 처녀들 가운데 헤드윅이 가장 마음에 들어 산책할 때면 언제나 그녀와 함께 거닐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농담 삼아 사람들이 놀려주면 그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무렵 그는 평생 처음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상대가 바로 이 헤드윅이었다. 그것은 매우 우연한 일로서 사정은 대강 다음과 같았다.
외출하지 않는 밤이면 언제나 여자들은 모두 그 녹색 응접실에 모여 노래를 불렀다. 안나가 반주를 맡았다. 무엇이나 재간이 있는 그녀는 마다하지 않고 연주했다. 헤드윅이 잘 부르는 노래는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였는데 어느 날 밤 노래가 끝난 뒤에 필립은 그녀와 같이 베란다에서 별빛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언가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독일어는 유창하지 못했다. 적당한 다음 말을 찾는 동안 시간은 자꾸 흘렀다. 말을 잃을 겨를도 없이 헤드윅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 캐리, 날 들어 그대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필립은 온몸이 새빨개졌다. 물론 그런 따위의 말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나갈지를 몰랐던 것이다. 그렇다고 새삼스럽게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라 노래의 제목이었을 뿐이라고 하기도 난처했다. 미안해요. 그는 말했다. 뭘요? 나직한 소리로 그녀도 속삭이듯 말하고 생긋 웃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더듬어 꼭 잡아주고 그대로 응접실 쪽으로 가버렸다. 이튿날은 아무래도 쑥스러워서 말을 걸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찌나 부끄러웠던지 그녀를 피하느라고만 애썼다. 늘 하는 산책을 그녀가 청했을 때도 공부를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그녀는 단둘이 있는 기회를 잡아 말을 꺼냈다. 왜 그렇게 피하시죠? 그녀는 다정스럽게 말을 건네었다. 지난밤에 한 말씀, 난 조금도 화나지 않았어요. 좋아서 좋다는데 뭐 잘못인가요? 난 기뻐요. 그렇지만 내가 헤르만과 정식 약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딴 남성을 사랑해서도 안 되겠죠? 난 그분의 아내가 될 테니까요. 필립은 다시 낯이 화끈거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거절당한 애인의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대답했다. 그럼 당신의 행복을 빌겠어요. 24. 에를린 선생은 날마다 필립을 개인 지도해 주었다. 나중에는 파우스트를 읽기까지 봐두어야 할 책의 목록을 만들어 주었다. 한편 매우 교묘한 방법이었지만 이미 필립이 배운 셰익스피어의 희곡 하나를 독일어로 번역시키기도 했다. 그 무렵 독일은 괴테의 전성시대였다. 애국심에 대해서는 차라리 초연한 태도를 취했던 그였음에도 국민 시인으로 존경받고 더욱이 프랑스 전쟁 뒤로는 국민적 통일의 가장 빛나는 영예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있었다. 가장 열광적인 사람들은 그 발프르기스의 밤의 방탕에서조차 그라베로테,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의 이 전쟁터였던 지역 이름이랍니다. 이 그라베로테의 포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였다. 하긴 한 작가의 위대성은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저마다 각기 다른 감명을 준다는 데에 있긴 하다. 프러시아인을 몹시 싫어하는 에를린 선생은 마치 올림퍼스 상과도 같이 정연하고 부동적인 괴테 작품만이 현대의 광포한 공격에 대한 적어도 정상인을 위한 유일한 피난처라고 열렬하게 찬미했다. 이 무렵 하이델베르크에서 크게 화제가 되던 극작가가 있었다. 지난 겨울에도 그의 작품 하나가 상연되어 지지자들부터 갈채를 받았으나 이른바 좋은 가문 출신들에게서는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하숙집의 큰 탁자에서도 그것이 논의되던 것을 필립도 들은 일이 있는데 그럴 때의 에를린 선생은 평상시의 냉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는 탁자를 튀며 낭낭한 저음으로 반대 의견을 모조리 눌렀다. 그런 것은 난센스에 불과하다. 오직 음탕스러운 난센스다. 나도 끝까지 참아왔으나 이제 지루해졌다고나 할까? 구토증이 난다고나 할까? 나도 모르겠다. 그런 것이 앞으로의 연극이라면 차라리 경찰의 손을 빌려서라도 극장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 나도 도학자는 아니다. 이렇다면 팔레 로열, 파리에 있는 이 극장 이름입니다. 팔레 로열의 소극이 있다. 이거 코미디 같은 거. 그런 기지에 넘치는 익살이라면 나도 한바탕 웃어주겠다. 그러나 이것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오직 불결, 추악, 바로 그 자체다. 그러곤 그는 더 견디기 힘들다는 듯이 코를 잡고 휘파람 소리를 내었다. 가정의 황폐, 도덕의 건절, 독일의 파괴,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였다. 여보, 그만 좀 조용히 하세요. 탁자 저쪽 끝에서 부인이 외쳤다. 그러자 그는 이번엔 부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원래는 온화한 사나이로 무엇이나 부인과 의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는 일이 없던 그가 말이다.
농담이 아니야, 헬레네. 그가 고함을 지렀다. 나는 이 뻔뻔스럽고 수치심 없는 놈의 연극 따위를 우리 집 딸들이 관람한다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편을 택하겠어. 그 연극은 바로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이었다. 에를린 선생은 놈은 리차드 바그너와 같은 부류의 인간이라고 했다. 하기야 바그너에 대해서는 별반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재미있어하며 비웃을 뿐이었다. 그는 고작해야 사기꾼, 성공한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뜻에서 희극이라는 점만으로 본다면 그런대로 재미있다는 것이었다. 그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는 말했다. 필립은 로헨그린을 본 일이 있었다. 그건 괜찮은 작품이었다. 지루하기는 했어도 그 이상 큰 결점은 없었다. 그러나 그 지그 프리드는 어떤가? 악극 이야기를 했을 때 에르린 선생은 웃음을 터뜨렸다. 도대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는 찾아볼 수가 없어. 모르긴 해도 아마 바그너라는 놈은 박스에 앉아 청중이 모두 열심히 듣고 있는 광경을 보고서 배가 아프도록 웃었을 게 틀림없어. 어떻든 19세기 제1의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지. 에를린 선생은 맥주잔을 들어 입술에 대고 단숨에 쭉 들이켰다. 그리고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젊은이들에게 말해두겠는데 19세기가 끝나기 전에 바그너란 치 따위는 모두 잊히고 말 것이 틀림없어. 바그너? 난 할 수만 있다면 그놈의 오페라를 한 묶음으로 묶어 도니제타, 이탈리아의 작곡가입니다. 가곡 작곡가. 도니제타 작품 하나와 맞바꿔 버릴 거야. 네, 이렇게 24장이 끝났습니다. 25. 필립의 교사들 가운데 제일 괴짜는 프랑스를 가르치는 뒤클롯이었다. 제네바 시민인 그는 키가 큰 노인으로 얼굴은 흑빛이고 뺨은 움푹 꺼지고 긴 반백의 머리는 숱이 적었다. 초라한 검은 옷에 팔꿈치는 구멍이 뚫리고 바지는 다 날아가 빠졌다. 속옷 또한 역시 여간 더럽지 않았다. 깨끗한 깃을 단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말이 적고 교수법은 매우 양심적이었으나 열의는 거의 없었다. 제 시간 되면 꼭 오고 돌아가는 시간도 1분도 안 틀렸다. 사례금은 퍽 싼 편이었다. 전혀 말이 없어 그에 대해서 필립이 한 것은 모두 그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어들인 것이었다. 일찍이 가리발디 이탈리아 전쟁 때 유명한 애국자랍니다. 일찍이 가리발디와 더불어 로마 교황을 상대로 싸운 일도 있는 모양인데 그 자유를 위한 모든 노래, 그것이 결국 단순히 굴레를 바꾸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의 확실해지자 갑자기 싫어져서 그는 이탈리아를 떠났다. 제네바에서의 상세한 이야기를 모르겠으나 어떻든 정치범으로 쫓겨난 모양이었다. 필립은 처음에 그를 보고 얼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필립이 생각하는 혁명가라는 개념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고 예절도 발랐다. 권하기 전에는 의자에도 앉으려 하지 않았고 드문 일이기나 하나 거리에서 만나면 정중하게 모자까지 벗고 인사했다. 소리내어 웃는 일도 없었고 미소조차 띄지 않았다. 만일 필립이 보다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였다면 그에게서 희망에 넘치는 청년상을 그려냈을 것이다.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가 바로 1848년 무렵일 터이기 때문이다. 그 시기야말로 제국의 국왕들이 프랑스 왕, 마지막 왕 루이 필립을 말하는 거랍니다. 이 프랑스 왕을 생각하고 몸수리 치던 때가 아닌가. 또 온 유럽을 휩쓴 자유의 정열, 1789년의 혁명, 이 프랑스 때 혁명입니다. 이 혁명 뒤의 반동기와 때를 같이하여 머리를 쳐던 저 절대주의와 압제 전체를 한 번에 소탕해 버리는가 싶었던 자유의 정열이 이 시들만큼 사람들의 가슴을 불태웠던 때도 없지 않은가. 그도 또한 인간의 평등 인권이라는 사상에 선동되어 토론하고 논쟁하고 혹은 바리케이트를 방패로 투쟁하고 또 밀라노에서 오스트리아 기병의 말바꾸게 짓밟혔을 것이다. 여기서는 투옥, 저기서는 추방.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저 마법과도 같은 자유라는 한마디에 오직 희망을 걸고 의지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다 마침내는 병마와 기아와 늙음에 지쳐 이제 겨우 가난한 학생들의 개인 교수로 얻는 보수 말고는 목숨을 이어갈 한 푼의 저축도 없이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 아름다운 조그마한 거리에서 생활이란
어떤 의미에선 그 어떤 유럽의 압제보다도 더 무서운 생활이라는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의 침묵은 그가 청년 시절에 품었던 큰 꿈, 그것을 버리고 헛되이 나태와 안일 속에서 전전해온 온 인류에 대한 깊은 모멸을 간직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저 과거 30년 동안 혁명운동이 인간은 자유를 누릴 가치조차 없다는 교훈을 그에게 가르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 자기는 전혀 발견할 가치조차 없는 것을 보람없이 찾아 헤매다가 일생을 망쳤다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 아마도 너무나 오래졌지 오직 무관심하게 죽음으로 인한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 날 필립은 젊은 마음에 버릇없이 가리발디와 더불어 싸운 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노인은 대수롭지 않게 평소와 다름없는 나직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오, 그렇소. 그리고 파리 꼬민에도 참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들 말하오? 자, 공부나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책을 펼쳤다. 필립도 기가 질려 예습한 대목의 해석에 들어갔다. 어느 날 디클로시는 몹시 몸이 괴로워 보였다. 필립 방까지의 긴 계단을 어렵게 올라온 모양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의사에 덜썩 앉아 이마에서 구슬 같은 땀을 흘렸다. 누런 얼굴은 괴로운 듯이 일그러지고 정신을 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어디 불편하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소.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몹시 힘들어 보였다. 공부가 끝나자 필립은 회복할 때까지 공부를 멈추면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았다. 아니, 괜찮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는 전과 다름없는 나직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필립은 마음이 괴로워지며 얼굴이 달아올랐다. 선생님께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물론 사례금은 전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음 줄 것까지 미리 드리겠습니다만. 디클로시의 사례금은 1시간에 18펜이었다. 필립은 주머니에서 10마르크까지 그 말을 꺼내어 머뭇거리며 책상 위에 놓았다. 도저히 거지에게나 주는 것처럼 직접 손에 쥐어줄 마음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좀 나을 때까지 쉬도록 할까요? 그는 그 말을 집어들고 언제나 돌아갈 때 하듯이 정중한 인사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필립은 뭔지 모르게 막연한 실망감 같은 것을 느꼈다. 크게 선심 썼다고 생각했으므로 상대편이 난처할 정도로 이 말을 조아리며 인사를 해오겠지 하고 지레짐작했던 것이다. 그랬던 만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고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젊었으므로 은혜에 대한 마음은 받는 쪽보다는 베푸는 쪽이 오히려 더 느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디클로시는 대여새가 지나서 다시 나타났다. 몹시 비틀거렸고 한결 더 쇠약해 보였으나 이럭저럭 발작에서 오는 고통을 참아내는 모양이었다. 전보다 더욱 말이 없었다. 어딘가 불가사해야 할 정도로 초연한 데가 있었고 또 여전히 더러웠다. 학습이 끝날 때까지 병에 대한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돌아갈 때 문을 열더니 잠시 멈춰 서서 마치 입을 떼기조차 힘겨운 듯이 망설이다가 말했다.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었을 겁니다.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그러고는 지나치게 정중한 마치 아침하는 듯한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필립은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노인의 고통스러운 생활은 얼마나 참담한가. 그리고 자신에게는 즐거운 인생이 이 노인에게는 얼마나 괴로운가 하는 것을 그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듯 했다. 26. 하이델베르크에 온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여주인은 헤이워드라는 영국인이 하숙하러 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식구들은 그 낯선 청년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며칠 동안은 온 집안이 흥분 속에 지냈다. 간청을 했는지 아니면 위협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떻든 데클라의 약혼자 부모가 그녀를 영국으로 초대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 교양을 자랑하기 위한 수채화 화첩과 또 청년이 얼마나 자기에게 열중했는가 하는 증거로 그가 보내온 한 묶음의 편지를 가지고 떠났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번에는 헤드윅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자기의 애인인 중이가 부모님과 함께 하이델베르크로 온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애인의 부모는 아들의 줄기찬 설득에도 지고 또 헤드윅의 아버지가 말한 결혼 지참금에도 마음이 움직인 모양으로 며느리가 될 본인을 만나보고자 이곳으로 온다는 것이었다.
헤드윅도 공원에서 이 집의 온 식구들에게 애인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여주인 가까이, 즉 식탁 윗자리에 앉은 늙은 부인네들에게도 공연이 들뜬 것 같은 빛이 돌았다. 그리고 헤드윅이 곧 집으로 돌아가 정식으로 약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에를린 부인은 비용에 상관없이 마이볼레, 이거는 백포도주의 과즙을 탄 음료랍니다. 마이볼레를 대접하겠노라고 말했다. 에를린 선생은 이 달콤한 술을 만드는 자기의 능란한 솜씨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터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백포도주에 탄산수를 섞고 향초를 띄우고 산딸기를 넣은 이 음료가 큰 그릇에 담겨 응접실 둥근 테이블 위에 놓였다. 안나는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게 되어 안 됐다는 등 하며 필립을 놀려댔다. 그는 불쾌하기도 하고 또한 슬프기도 했다. 헤드윅은 노래 몇 곡을 부르고 안나는 웨딩 마치를 연주했다. 에를린 선생까지 라인의 파수꾼을 불렀다. 이러한 소동으로 새로 하숙하게 된 손님은 필립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필립은 식사 때 그 사람과 마주 앉았으나 쉴 새 없이 헤드윅하고만 이야기했으며 그 새로운 손님은 독일어를 모르므로 그저 잠자코 먹기만 했다. 그가 엷은 청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을 보자 필립은 괜히 그가 싫어졌다. 나이는 26살, 해맑은 얼굴에 물결진 긴 머리는 가끔 아무렇게나 쓸어넘겼다. 크고 푸른빛 도는 눈동자, 그것이 또 너무나 엷어 피곤한 듯이 보였다. 수염을 말끔히 깎고 얼굴은 얇았으나 모양은 제법 좋았다. 골상하게 취미가 있는 안나는 나중에 필립에게 머리 모양은 아주 훌륭하다. 그러나 그 얼굴 아랫부분의 지독한 궁상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의 머리는 사색인의 머리지만 턱에는 개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크고 모양 없이 생긴 코에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아예 노처녀의 운명을 지녔다고 체념하는 안나였기에 개성미라는 것을 특히 중요시하는 것이었다. 안나와 필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청년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떠들썩한 이 파티를 약간 그만하기는 하나 싱그레 웃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키가 크고 미끈했으나 의식적으로 점잔을 빼는 느낌이었다. 그가 혼자 동떨어져 서 있는 것을 보고 미국인 신학생 위커스가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 두 사람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미국인 학생은 검은 윗도리에 희고 검은 점이 있는 바지를 입었는데 마르고 윤기 없는 그의 모습에선 이미 목사티가 나는 것 같았다. 반대로 영국 청년은 스코치로 만든 헐거운 옷을 입은 데다가 손발은 무척 크고 동작도 매우 느렸다. 필립은 그 이튿날까지 이 새로운 청년과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점심을 먹기 전에 그들은 응접시 발코니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 헤이워드가 먼저 말을 걸었다. 당신 영국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식사는 어제 저녁처럼 늘 그렇게 지독한가요? 그저 그 정도죠. 형편없군요. 안 그래요? 그래요. 형편없죠. 필립은 식사가 별반 나쁘다고 생각지 않았다. 오히려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이 형편없다는 식사를 굳이 좋다고 하여 맛을 모르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는 싫었던 것이다. 데클라가 영국으로 떠나버린 뒤로 동생 안나는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늘어 전처럼 긴 산책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들창코의 조그만 얼굴의 금발을 길게 따 늘린 채칠리에도 요즘 어쩐 일인지 사람을 끓였다. 헤드웍도 가버리고 늘 그들과 함께 산책을 하던 미국인 위커스도 남부 독일로 여행을 가버렸으므로 필립은 대개 혼자 있었다. 헤이워드가 그에게 접근해 왔으나 수줍음을 타는 성격 탓인지 아니면 동굴 생활을 하던 조상으로부터의 격세주전 탓인지는 몰라도 그는 언제든지 처음 만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첫인상이 사라질 무렵에야 비로소 사귀게 되는 것이었다. 이런 습성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교제를 어렵게 했다. 따라서 헤이워드의 접근도 그다지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그가 어느 날 산책하자고 청해 왔을 때도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적당한 변명을 찾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응했던 것이다. 그러나 걸핏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버릇을 스스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되도록이면 웃어 넘기려 하면서도 늘 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는 도무지 빨리 걸을 수가 없어서요. 원 별 말씀을. 걷기 시합하는 것도 아닌데 천천히 거니는 것이 좋잖아요. 마리우스는 그 월터 페이티가 쓴 교양소설 쾌락주의자 마리우스라는 책이랍니다. 이 마리우스에서 페이티가 한 말 생각나세요? 조용한 산책은 대화의 가장 좋은 자극제라는 그 말.
필립은 말을 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했다. 가끔 근사한 말을 생각해내기도 했지만 대개 그것은 기회를 놓쳐버리기 마련이었다. 반대로 헤이워드는 이야기의 명수였다. 그러나 필립보다 조금 더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하, 저 작자는 자기 말에 자기가 도취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만불손한 태도가 필립에게는 인상적이었다. 필립은 자기가 거의 신성시하는 사물에 대해 노골적은 아니나마 경멸을 보낼 수 있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역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운동 경기 따위의 미신을 모두 경멸하고 여러 운동 경기에 열중하는 인간들을 상벌레라는 욕설로 비난했다. 대신 그 자신이 교양병이라는 다른 종류의 미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것까지는 아직 필립이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천천히 성으로 올라가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지대에 앉았다. 거리는 유유히 흐르는 네카 강가의 낮은 지대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굴뚝에서 내뿜는 연기는 담청색 안개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높은 지붕과 교회의 첨탑들은 중세도시를 방불케 하여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정취가 있었다. 헤이워드는 리차드 페브렐과 보바리 부인, 또 베를린 단테, 메테 아놀트 등의 이야기를 했다. 그전 피츠제럴드가 번역한 오마르카이암은 소수의 특수한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었으나 헤이워드는 그것을 몇 번이나 낭송해 주었다. 시 낭송을 즐겨 자작시나 다른 사람들의 시를 단조롭게 억양 없는 가락으로 외워배곤 했다. 집에 돌아갈 무렵 필립이 이제까지 품었던 그에 대한 불신은 거꾸로 열광적인 감탄으로 변해 있었다. 그 뒤로 그들은 날마다 오후에 함께 산책했다. 필립은 얼마 안 가서 헤이워드의 경력에 대한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시골 판사의 아들로 얼마 전에 아버지가 죽어 연수입 300파운드의 유산을 받았다. 차트하우스는 유명한 공립학교 중의 하나랍니다. 차트하우스에서의 성적이 너무나 뛰어나 케임브리지로 진학했을 때는 트리니티 홀의 학장이 자기 대학에 와줘서 고맙다고 특히 만족의 뜻을 나타냈을 정도였다. 그 자신도 장래의 출세를 생각해 열심히 공부했다. 애써 가장 지적인 친구와 사귀고 브라우닝의 시에 열중했으나 테니슨에게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셀리가 전처 해리엣에 대해서 취한 행패와도 같은 것도 실로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미술사도 조금 건드려본 모양이었다. 그의 방에는 와츠와 번 존스나 포티첼리의 복제품이 걸려 있었다. 시는 어둡고 염세적인 것을 썼으나 실력은 뛰어났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가 뛰어난 천부적 재능의 소유자라는 평판이 높았으며 친구들이 그의 장래 성공을 예언하면 그는 절겨 귀를 기울였다. 이었고 그는 미술과 문학에 대해서는 권위자가 되었다. 뉴먼의 아폴로지아 때문에 로마 가톨릭 제식의 화려함이 그의 신미감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맥콜리를 잃는 편협한 사상에 얽매인 아버지의 노여움을 산다는 걱정만 없었더라도 벌써 개종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런 그가 겨우 보통 성적으로 진급했을 때 학우들은 뜻밖의 일이라 매우 놀랐으나 그는 어깨를 추어 올리며 나는 시험판의 놀이객감은 아니니까 라고 가볍게 응수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언젠가 구두시험 치르던 일을 재미있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보기 흉한 기술단 선생이 논리학 질문을 했는데 어찌나 지루했던지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때 언뜻 눈에 띈 것이 선생이시는 장화였다. 목이 긴 고무장화. 어쨌든 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시험이었다. 그래서 그는 잠자코 킹즈 예배당의 고딕 건축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시절에는 때로 즐거운 날도 있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호화로운 만찬회를 베풀기도 하고 또 그의 방에서의 대화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즐거운 것이었다. 그는 필립에게 다음과 같은 경구를 들려준 일이 있다. 헤라클레투스여, 그대는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지금도 그 시험관과 고무장화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 어리석은 일이었어. 하지만 그 어리석은 이야기 속에도 무언가 조금은 쓸만한 대목이 있지 않을까? 필립은 은근한 서리를 느끼며 깊이 감탄했다. 다음에 헤이워드는 변호사 공부를 하러 런던으로 갔다. 그는 클레먼츠 호텔에서 판벽 장식이 되어 있는 화려한 방을 빌려 그곳을 트리니티 홀의 방처럼 꾸몄다. 막연하나마 정치계에 대한 야심도 있었고 휘거 당원이라 자칭하여
자유단계의 신사 취미가 농후한 클럽에 추천되기도 했다. 그의 계획은 변호사 개업을 하고 그리고 약속된 여러 가지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려 적당한 선거구에서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한편 오페라 구경도 끊이지 않고 다녀 그와 취미를 같이 하는 소수의 훌륭한 친구들과도 사귀게 되었다. 더욱이 온전할 전자입니다. 선미를 표방하는 어느 만찬 클럽에도 가입했다. 그는 켄싱턴 스퀘어에 사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부인과 플라토닉한 우정관계도 맺어 거의 날마다 오후에 희미한 촛불 아래서 그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조지 메르디스나 웰트 페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법조협회의 시험이란 어떤 바보라도 합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공부는 아주 여유롭게 했는데 그런 만큼 최종 시험에 낙제했을 때는 마치 개인적인 모욕이라도 받은 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자 켄싱턴 스퀘어 부인은 남편이 인도에서 휴가를 받아 돌아온다. 여러 면에서 믿음직한 인물이지만 마음은 그야말로 속물이어서 도저히 젊은 남자의 방문 같은 것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얼마나 추악한 인생인가. 헤이워드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제 새삼스럽게 시험관들의 냉소와 맞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이고 그러느니 차라리 결심하고 발 앞의 공을 걷어차 버리는 편이 사나이다운 일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엄청난 빚도 졌다. 1년에 300파운드 정도로 런던에서 신사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의 마음은 존 르스킨이 그렇게 고혹적으로 묘사한 베니스나 플로렌스를 동경하게 되었다. 그는 변호사라는 속되고 번잡한 직업이 자기에게는 알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짝에 이름을 내그는 것만으로 소송사건이 날아 들어오진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의 정치라는 것도 어딘지 모르게 고기성이 결집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시인을 자처했다. 그리하여 클로멘츠 호텔 방을 정리하고 이탈리아로 떠났다. 한여름은 플로렌스에서, 한겨울은 로마에서 지냈으나 이제 그 두 번째 여름을 이 괴테를 원문으로 읽고자 독일에서 보낸다는 것이다. 헤이워드는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문학을 정말로 이해한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그 정열을 웅변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먼저 작가 안에 자신을 투입하고 대상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남김없이 파악하여 그 작가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필립도 책은 많이 읽었으나 그것은 차라리 난독이어서 아무런 분별 없이 본 것이었다. 이제 그의 감상력을 이끌어 줄 만한 안내자를 만나게 된 것은 그를 위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거리의 조그마한 대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헤이워드가 이야기한 훌륭한 책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읽기 시작했다. 모두가 흥미있는 책들은 아니었으나 끈기 있게 읽어나가면서 자기 향상에 열중했다. 자신의 무식을 뼈아프게 느끼며 오직 겸허한 마음가짐이 되는 것이었다. 8월도 다 가서 위커스가 독일 남부를 여행하고 돌아왔을 무렵에는 필립은 완전히 헤이워드의 영향 아래 있었다. 헤이워드는 위커스를 좋아하지 않았다. 우선 위커스의 검은 옷과 서리빨같이 희끗희끗한 무늬의 바지가 싫었고 게다가 뉴 잉글랜드식 양심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웃는 것이었다. 처음에 친절을 베풀어준 말하자면 은인 위커스에 대한 비난이었으나 필립은 만족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였다. 반대로 위커스가 헤이워드에 대해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하면 마구 화냈다. 자네 새 친구는 아마 시인인 모양이지? 입가에 쓴웃음을 띠고 위커스가 말했다. 그래요. 그는 시인이에요. 자기가 그렇다고 하던가? 미국에서는 글쎄 얼간이들의 표본이 아닐까? 하지만 여기는 미국이 아니니까요. 필립은 쌀쌀하게 퉁겼다. 몇 살이지? 25세? 하숙에 처박혀서 심한 써놓고 있는 것 아니야? 당신 따위가 뭘 안다고? 필립은 화를 내며 쏘아댔다. 모르긴 왜 몰라. 그런 작자는 벌써 147명이나 보아왔는데. 위커스의 눈이 장난스럽게 깜빡해졌다. 그러나 미국인 기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필립은 입을 내밀고 눈을 부릅떴다. 필립에게는 위커스가 꽤 의젓한 신사로 보였으나 나이는 고작 30세 정도였다. 호리호리하게 여윈 몸뚱이에 학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우등, 크고 모양 없는 머리, 숱이 적고 까슬까슬한 머리털, 게다가 살 같은 아예 흑빛이었다. 얇은 입술, 길고 가는 코, 게다가 붉어진 이마 따위가 기이한 풍모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정열도 아무것도 없는 차고 깔끔한 한 마리 냉혈동물 같은 인간.
그러면서 어떤 기묘한 경박성도 있어 그것이 그가 본능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진실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칫하면 말썽을 빚어내는 일이 있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같은 미국인 신학생들조차 다소 의혹의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즉, 몹시 정통에서 벗어난 데가 있어 그들을 놀라게 하고 또 지독히 변덕이 심해 그들의 비난을 샀던 것이다. 147명을 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필립은 정색하고 물었다. 파리의 라틴 퀘트에서도 만났고 쿼트에서도 만났고 베를린이나 뮌헨 하숙집에서도 만났지. 페루기아나 아시시의 싸구려 호텔에도 있어. 플로렌스에 가보라고. 보티젤리 앞에 수십 명이 떼를 지어 서 있고 로마에서는 시스틴 성당 벤치에 의젓하게 앉아있지. 이탈리아에서는 포도주를 퍼마시고 이곳 독일에서는 맥주를 엄청나게 마시지. 놈들은 무엇이든 좋은 지식이만 하면 덮어놓고 감탄해.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야. 그러면서 차차로 훌륭한 책을 쓰려는 거지. 생각해봐. 훌륭한 책 147권이 훌륭한 선생님 147명의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한 가지 슬픈 일은 이 숱한 훌륭한 책들이 실제로 한 권도 쓰일 성쉽지 않다는 사실이지. 그래도 역시 세계는 활발하게 움직여. 위커스는 사뭇 열중해서 이야기했다. 그 장황한 말끝에 그의 잿빛 눈알이 반짝하고 빛났다. 필립은 어쩐지 이 미국인에게 놀림당하는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개졌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요. 그는 퉁명스럽게 내뱉었다.